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말해준 아픈 마음. 제4부. 삶을 지키기 위한 방어가 아픔이 되었을 때. 셜록황의 마음 읽기. 애명 다이아몬드의 마음은 왜 그렇게 아픈가? 나는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려고 애쓰는 중이에요. 애명 다이아몬드. 바로 선미 씨가 가진 마음의 구조다. 말하자면 겉은 단정하고 정리돼 보이지만 안은 늘 흔들리고 있는 사람. 그들은 대부분 괜찮아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일도 잘하고 표정도 흐트러지지 않으며 어떤 관계에서도 크게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그 겉모습 아래는 늘 혼자 중얼거린다. 나는 지금도 부족하고 다음엔 더 잘해야 해. 그들은 감정을 표현하려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이 무너지게 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감정보다는 성과를 선택하고 표현보다는 증명에 집중한다.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영상 하나의 조회수, 댓글 하나의 반응에 따라 몸이 반응하고 심지어 통증이 나타난다. 몸의 통증은 바로 그들이 말하지 못한 감정이, 표현되지 못한 마음이 삶 속에서 신체화된 언어로 변한 것이다. 두통, 생리통, 불면, 신경통. 병명은 없어도 몸은 말하고 있다. 나 지금 너무 오래 참았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에서도 내가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실망할 거야 라는 믿음으로 거리두기를 선택한다. 진자 운동처럼 다가가고 멀어지고 결국 혼자가 편하다. 하지만 곧 진하게 느껴지는 외로운 마음, 이 속에서 또다시 자신을 부정한다. 그러나 회복은 아주 작고 조용한 순간에서 시작된다. 나는 잘하려는 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장이 그들을 다시 자기 자신으로 이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단 하나의 메시지. 당신은 지금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선미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처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누군가의 눈이 아닌 내 눈으로 존재해도 괜찮다는 마음이 조금 들었다. 며칠 전 선미는 병원에 다녀왔다. 밤사이 왼쪽 겨드랑이 아래가 부풀어 오르더니 서이부까지 쑤시기 시작했다. 몸 안에서 뭔가가 화살처럼 퍼지고 있는 듯한 통증이었다. 앉아있는 것도 걷는 것도 눕는 것도 불편했다. 한밤중 베개를 끌어안은 채 잠들지 못한 채로 아침을 맞았다. 몸은 무거웠고 머리는 희미했고 무언가 깊은 데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갔다.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받아야 했으니까. 진료실은 익숙한 공간이었다. 청결하고 무표정한 곳. 의사는 그녀의 통증 부위를 빠르게 살펴본 뒤 차트에 메모하며 말했다. 대상포진이네요. 재발입니다. 면역이 떨어졌을 때 자주 생기니까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죠. 이번에도 항바이러스제 처방해드릴게요. 백신은 2주 후에 다시 맞으셔야 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이 붙은 고통은 조금은 덜 무서웠다. 아, 그래서 아팠구나. 잠시 동안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진료실을 나오자 이상한 공허함이 스며들었다. 왜 이렇게 더 불안하지? 처방전은 손에 있었고 병명도 있었고 진단도 명확했다. 그런데 마음은 더 헛헛했다. 며칠 전 상담실에서 셜록항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몸은 우리가 말하지 못한 감정을 대신 표현하기도 해요. 그 말이 처음엔 이상했지만 지금은 점점 더 진짜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그녀는 상담실에 앉았다. 표정은 조용했지만 혼란은 그대로였다. 박사님, 다시 병원에 다녀왔어요. 대상포진 재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약도 받고 백신도 맞기로 했고요. 그녀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꺼냈다. 근데 이상하게 더 불안했어요. 진단도 받고 설명도 들었는데 마음은 더 텅 비어 있었어요. 셜록항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물었다. 그 병명, 선미 씨에게 어떤 의미로 느껴졌나요? 혹시 설명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반대로 뭔가 더 외면당한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드셨나요? 왜 아픈지는 알겠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불안하지? 이런 느낌 말이죠. 선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처음엔 설명이 되니까 좋았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또 아프더라고요. 왜 안 낫지라는 생각만 남았어요. 그녀는 숨을 들이쉬었다. 말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였다. 사람들은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요즘 이 통증이 그냥 병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눌러두고 말 못한 게 몸으로 터져나오는 느낌이에요. 셜록항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에게 더 자주, 더 깊게, 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는 그 사람의 삶의 구조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지금 선미 씨가 겪고 있는 일이 아닐까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맴돌았다. 그럼 제가 이걸 만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셜록항은 차분히 대답했다. 네. 선미 씨의 몸은 지금 그동안 들여다보지 못했던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통증의 형태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말없이 팔을 움켜쥐었다.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형태가 달라진 것 같았다. 셜록항은 덧붙였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분이 있었어요. 40대 직장인이었는데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관자놀이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했죠. 진통제도 듣지 않고 검사도 다 정상인데요. 회의실만 들어가면 숨이 막힌대요. 제가 투명해지는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그 두통은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마다 몸이 대신 말하려는 건 아닐까요? 선미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셜록항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지 못하는 마음이 몸을 통해 말하고 있었던 거죠. 선미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저도요. 예전부터 생각했어요. 나는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다. 병원 갈 시간에 뭘 하나라도 더 해야 했고, 아프면 무능한 사람 같았고, 실패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말 지금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셜록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통증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전적으로 마음에 달려있죠. 나는 괜찮아야만 존재할 수 있다. 무너지면 안 된다. 그 믿음들이 지금 몸을 통해 선미 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 고통은 제가 만든 걸 수도 있다는 건가요? 셜록항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선미 씨가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이제서야 당신을 찾아온 거예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건 책임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선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몸이 내가 여기 있어요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셜록항은 노트를 펼쳐 한 장의 메모를 그녀 쪽으로 돌렸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지금 괜찮은 척이 아니라 살아있으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 밤 선미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도 통증은 있었다. 하지만 그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방치한 마음이 내게 보내는 신호 같았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나를 조금씩 들어주기로 했다. 그날 밤 선미는 병원에서 돌아와 약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줄지어 놓인 약봉지에는 날짜가 쓰여 있었고 하얀 캡슐들이 가지런히 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손에 들지 않았다. 식탁에 앉은 채로 약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꺼내 스케줄러를 열었다. 내일 오전 10시 백신 3차 접종 예약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알림을 밀어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고요해졌다. 천천히 숨을 들이쉰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정말 모르겠어. 나는 뭘 믿고 있었던 거지? 며칠 후 상담실. 선미는 예전보다 더 또렷한 눈으로 말했다. 요즘은 백신을 맞지 않아요. 셜록항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맞지 않게 된 이유, 그 안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처음엔 백신이 저를 보호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 몸을 책임지고 있다는 증명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마음을 덮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고통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백신을 맞았던 것 같아요.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위안처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뇌었다. 그런데도 몸은 계속 아팠어요. 약도 백신도 안 들었고 그게 더 무서웠어요. 이제는 뭘 더 해야 하지? 나는 빠짐없이 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그 질문만 계속 맴돌았어요.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 백신은 제가 괜찮은 사람이란 걸 스스로 믿고 싶어서 만든 마지막 방패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이 아픔에서 도망칠 수 있는 핑계. 그녀는 그 말을 하자마자 고개를 떨궜다. 자신을 얼마나 조용히 속이고 있었는지 말하는 순간에야 실감난 듯 했다. 셜록항은 조용히 노트를 덮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백신은 몸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선미 씨에게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자기 자신에게 납득시키는 상징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방어이면서 동시에 간절함이기도 하죠.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코로나 팬데믹 때요. 양로원에 계시던 어르신들 백신을 2번, 3번씩 맞고도 허망하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몸은 치료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다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눈을 떴다. 그때 깨달았어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건 삶에 대한 기대가 꺼져버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미는 말없이 그 말을 들었다. 선미 씨가 백신을 내려놓은 건 아픔을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선미 씨의 마음이 자기 삶에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들으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 말이 끝난 뒤 잠시 긴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선미의 손끝 떨림이 멈췄다.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선미와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심한 뉴스 소리가 배경처럼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들고 있었다. 남편이 조용히 물었다. 내일 백신 맞으러 가는 거지? 선미는 컵을 내려놓았다. 취소했어.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응? 뭐라고? 왜? 그냥 안 맞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아니, 지금 말이 돼? 아니, 몸이 그렇게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백신을 안 맞는다고? 그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선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차분히 말하려 애썼다. 이건 단순히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야. 이제 알 것 같아. 내 몸이 내 마음을 대신해서 아픈 거였다는 걸.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선미를 향해 손을 내저었다. 그 말 진심이야? 아니, 그 이상한 그 상담하는 사람 말 듣고, 아니, 그게 의학보다 낫다고 믿는 거야? 선미는 숨을 들이쉬었다. 난 내 몸을 믿기로 했어. 그동안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게 됐거든. 늘 괜찮은 척하고, 감정도 못 느끼는 척하고, 그게 내 몸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건 네 생각이지. 검진도 다 했잖아. 대상 포진이잖아. 바이러스야, 감정이 아니라. 그래, 병명은 대상포진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난 내가 나를 얼마나 자책하고 미워했는지를 기억해. 실패했다고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벌을 줬어. 그게 두통이고 이 무기력이고 몸이 참다가 터진 거야. 남편은 두 손을 들었다. 야, 참. 이젠 진짜 완전히 네 세계로 가는구나. 야, 난 진짜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거냐? 너랑 결혼한 게 내 인생의 미스터리다, 미스터리야.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지 않았다. 그래, 미스터리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내 인생도 마찬가지야. 내가 왜 이렇게 아팠는지, 왜 이렇게 허탈했는지. 그걸 나도 모르고 살았거든. 그런데 이제는 안 넘어가. 내 마음이 뭐라고 말했는지 지금부터는 놓치지 않을 거야.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정적이 거실을 채웠다. 뉴스는 여전히 무심히 떠들고 있었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그날 밤 선미는 작업실 구석에서 오래된 박스를 꺼냈다. 그 안엔 다이어리, 낡은 스케치북,
공모전 피드백 프린트, 그리고 눈에 익은 얇은 노트가 하나 있었다. 검은 고무줄로 묶인 다이어리. 2021년 여름 그녀가 공모전 탈락 후 잠시 썼다가 잊은 줄만 알았던 노트였다. 먼지를 털어내며 한 장씩 넘기던 그녀는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오늘 공모전 떨어졌다. 많이 속상한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왼쪽 허벅지가 아프다. 자세 때문인가? 그냥 넘기자. 그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자세 때문이 아니었다. 그때의 감정이 지금도 허벅지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다. 몇 장을 더 넘기다 멈춘 페이지. 6월 20일 화요일. 아침부터 손끝이 저리다. 숨이 잘 안 쉬어진다. 기운 없음. 울고 싶은데 울면 내가 진짜 실패한 사람 같아서 못 울겠다. 그녀는 멍하니 그 페이지를 바라보다 다이어리를 껴안듯 접었다. 몸이 기억해낸 통증이 마음보다 먼저 울고 있었던 날들. 그 시절에는 단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때도 마음이 먼저였구나. 내가 말하지 못해서 몸이 먼저 울었던 거였네. 그 순간 왼쪽 겨드랑이 아래가 저릿하게 뻐근해졌다. 익숙한 통증. 하지만 이번엔 낯설지 않았다.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처음으로 이해가 닿았다. 그녀는 다이어리의 귀퉁이에 천천히 글을 썼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존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몸의 통증은 조금 덜했다. 아마 몸도 그녀의 말을 조금은 들은 것일지도 몰랐다. 며칠 후 상담실. 셜록항은 선미를 맞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어디 아픈가요? 라는 말 대신 그는 물었다. 그날 이후 몸이 뭐라고 말했나요? 선미는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왼쪽 겨드랑이가 다시 저릿했어요. 다이어리 넘기다가 공모전 떨어졌던 날 제가 쓴 노트를 봤거든요. 그녀는 그날의 글을 이야기하며 몸이 느낀 통증을 덧붙였다. 그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애쓰던 게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그땐 단지 내가 예민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제 마음이 그때부터 저를 부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셜록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 마음이 울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몸이 아플 때마다 왜 아프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지 못한 건 뭘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제 통증이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마치 어릴 적 저를 불러주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셜록항은 노트를 펼쳐 페이지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었다. 통증이 울음을 멈췄다. 선미 씨가 그 울음을 처음으로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말해준 아픈 마음. 제5부. 통증은 말이 되기 전 몸으로 먼저 왔다. 그날 오후, 선미는 커피잔을 옆에 두고 침대에 기대어 누워 있었다. 늘 그렇듯 인스타그램을 켜는 데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피드 맨 위에서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한 얼굴이 눈에 박혔다. 익숙한 이름. 한때 함께 웹툰 공모전을 준비하던 지인이었다. 지금은 감성 에세이 작가로 자리 잡았고 팔로워는 3만 명을 넘겼으며 최근에는 첫 책의 출간 소식을 알린 터였다. 곧 첫 책이 출간됩니다. 그 말 위로 그녀의 인터뷰 캡처가 떠올랐다. 나를 힘들게 했던 건 슬픔이 아니라 그 슬픔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버틴 시간이었어요. 그 마음을 쓰기 시작했을 때 통증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선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치 가슴 아래를 날카롭게 긁는 듯한 통증이 왼쪽 겨드랑이 안쪽에서 솟구쳤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찔린 것 같았다. 아니, 마음의 중심이었던 자리를 누가 멋대로 훔쳐간 것 같았다. 슬픔을 말했더니 통증이 사라졌다고? 지금 나한테는 말할 슬픔도 말할 힘도 사라질 통증도 남아있지 않은데. 선미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허벅지를 슬쩍 눌러보았다. 여전히 묵직했다. 자신이 쓴 글 하나도 말 한마디도 올리지 못한 채 이렇게 아프기만 한 시간들. 창밖은 흐렸고 방은 조용했다. 그녀는 벽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느 순간 눈물이 났다. 울컥한 게 아니라 그 문장 하나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실패한 사람인가를 또박또박 마치 누군가 큰 소리로 읽어준 것 같았다. 그 애는 자기 아픔을 예쁘게 포장해내고 그걸 책으로도 내고 사람들한테 공감도 받았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아무것도 못해. 아픈 이유는 있는데 말할 수도 없고 이야기는 많은데 표현은 무섭고. 그녀는 배를 감싸안고 웅크렸다. 조금 전까지 희미했던 허벅지 안쪽이 지금은 사방에서 짜릿하게 밀려왔다. 심장은 가라앉았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부러워서 아픈 게 아니야.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그 애가 말한 그 문장. 혼자 버틴 시간이 문제였고 마음을 쓰니 낫더라. 그걸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그게 내 이야기였어야 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말끔히 포장되어 성공의 언어로 떠들고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다. 그것이 질투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자기 혐오인지조차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통증은 그 문장 때문이 아니라 그 문장을 나는 여전히 말할 수 없고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걸.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 다짐하듯 생각했다. 이건 질투가 아니야. 이건 실패감이야. 내가 나를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날 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몸은 계속 말했다. 겨드랑이는 뜨겁게 부풀었고 허벅지는 눌릴수록 단단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대가였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펼쳐 단 하나의 문장을 적었다. 나는 지금도 말하지 않고 있다. 그게
내 몸이 아픈 이유다. 그날 밤, 선미는 다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갔다. 예전에 자신이 만든 영상들을 천천히 훑었다. 제주바다 감성 브이로그. 나만의 속도로 살아간다는 건 외롭지만 아름다운 일이다. 그땐 진심이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는 영상이었다. 부드러운 배경음악, 따뜻한 필터, 미소 짓는 얼굴. 하지만 정작 그녀는 그 영상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그 안에서 진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구나. 선미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한쪽에 놓인 삼각대를 꺼내고 휴대폰을 거치했다. 거실 불을 끄고 스탠드 하나만 켜둔 채 조용히 앉았다. 손이 조금 떨렸다. 카메라를 켜고 아무런 대본 없이 입을 열었다. 오늘 누군가의 글을 읽고 많이 아팠어요. 부러웠고 서러웠고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도 말해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울먹이지도 않았고 화장도 하지 않았다.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생생함이 있었다. 살아있다는 느낌, 진짜 자기를 말하고 있다는 감각. 촬영을 마친 후 선미는 편집도 하지 않은 영상을 업로드했다. 조회수는 3, 좋아요는 0, 댓글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은 약도 백신도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지만 통증이 조금 덜했다. 그날 밤, 선미는 5번째로 영상을 반복해서 보다가 그제야 손을 놓았다. 제주에서 혼자 촬영했던 영상이었다. 파일 이름은 파이널 라스트. 편집 로그에는 자신이 삭제한 문장들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4분 17초부터 38초, 삭제. 요즘 사실 영상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5분 11초부터 44초, 삭제. 눈물 흘리는 장면. 6분 3초부터 15초, 삭제. 누가 날 봐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없어져요. 그녀는 화면을 응시한 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근데 그걸 지운 것도 내가 보기 싫었던 것도 전부 나였어. 화면 속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비어 있었다. 따뜻한 자막과 필터는 마치 자신을 가리는 얇은 커튼 같았다. 이건 영상이 아니야. 이건 내가 나를 부정한 증거야. 그 순간 어깨에서 가슴 아래, 허벅지로 이어지는 익숙한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아픔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 통증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 나를 지우고 있는 건 너야. 네가 너를 밀어냈기 때문에 몸이 먼저 말한 거야. 그녀는 그 아픔을 마주보며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내 마음을 스스로 밀어내고 있었어. 그게 이 고통의 시작이었어. 다음 날 상담실. 그 영상 다시 봤어요. 선미는 낮게 말했다. 그의 눈을 잠깐 마주쳤다가 다시 내려다보았다. 그 안엔 제가 없었어요. 그냥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쓴 저만 있었어요. 감정은 안 된다고 생각했고, 실패하면 끝이라고 믿었어요. 부끄러우면 감춰야 했고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제 마음을 제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었더라고요.
저조차 저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정도, 실수도, 흔들리는 나도 다 잘라냈어요. 그녀는 한 박자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다. 그게 통증이 된 거예요. 제 몸이 저한테 말한 거예요. 지금 넌 너를 밀어내고 있어. 라고. 그 말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픈 건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제 마음을 계속 무시하고 도망치고 밀어냈기 때문이에요. 며칠 뒤, 선미는 밤늦게 작업실에 불을 켰다. 침대 옆 조명만 켜놓고 카메라를 마주보며 앉았다. 그날은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영상이 아니었다.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음악을 켰다. 박자감도 없는 로우 템포 재즈. 조명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카메라 프레임 한가운데 선미는 말없이 팔을 들었다가 내렸다. 마치 팔꿈치부터 어깨까지 어딘가가 무거운 것처럼. 그러다가 고개를 돌리고 등을 휘었다. 무대에서 추는 춤은 아니었지만 몸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춤을 추지 않았다. 하지만 손가락이, 어깨가, 다리가 서툰 감정의 언어처럼 움직였다. 음악이 흐르는데 그녀는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몸을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가끔 주저앉았다가 한 박자 쉬며 숨을 들이쉬었다. 카메라는 흔들리지 않았고 조명도 바뀌지 않았고 음성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그 영상 속엔 이전 브이로그에 없던 것들이 있었다. 정리된 말 대신 흐트러진 숨이 있었다. 예쁜 프레임 대신 삐뚤어진 자세와 무방비한 얼굴. 자막은 없었고 리액션도 없었다. 다 끝났을 때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카메라를 향해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은 말을 안 해보려고 했어요. 말하면 또 뭔가 잘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근데 몸은 그냥 움직이더라고요. 말 못한 기분들이 팔이랑 다리로 나와버린 것 같았어요. 그 영상은 별다른 편집 없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갔다. 다음 날, 그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렀다. 하지만 반응은 두 갈래였다. 한쪽에선 이해한다. 나도 울었다. 이게 진짜다. 라며 수많은 공감의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동시에 비난도 거칠게 이어졌다. 이걸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정신 나간 것 같아요. 기괴하다, 무섭다, 춤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병원 가세요. 이런 자기 연민으로 조회수 얻으려 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미야, 너 그 영상 사람들이 다 본다는데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올린 거니? 요즘 애도 안 갖고 남편도 열심히 일하는데 너 그렇게 멍하니 나약하게 살면 안 되지 않겠니? 요즘엔 그런 걸 우울파리라고 한다더라 얘. 정신과 다닌다고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댈 거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뜨거워졌다. 더 결정적인 건 거실에서 그 영상을 말없이 보고 있던 남편의 반응이었다. 그거 내가 봤거든. 근데 그건 좀 충격적이지 않니? 솔직히 그냥 미친 척 한 번 한 거 아니야? 그런 건 표현이 아니고 발작이지. 뭐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나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그 말은 선미의 안쪽 어딘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지금 말하고 있었는데 그게 말이 아니라고? 그게 미쳤다고? 그날 밤, 그녀는 그 영상을 삭제하려고 손을 올렸다. 하지만 끝내 지우지 못했다. 대신 노트에 이렇게 썼다. 나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내 몸을 빌려 말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이 또다시 날 공격한다면 나는 어디에도 설 수 없다. 그녀는 그 문장 밑에 조용히 덧붙였다. 통증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허락하지 않았던 나의 믿음이었다. 내가 믿은 방식이 지금 내 몸을 아프게 했다. 이건 몸이 미친 게 아니다. 내가 너무 오래 스스로를 조용히 만든 결과다. 그날 밤, 허벅지에서 익숙한 저릿함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작게 중얼거렸다. 이건 아픈 게 아니야. 이건 내 몸이 마지막으로 나를 지키려는 방식이야. 다음 날 상담실. 그러니까 뭉크의 절규처럼 몸이 대신 울었던 거예요. 아픔은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외면할 때마다 생긴 아픔이었어요. 그때마다 몸이 신호를 보냈던 거죠. 지금 너 또 네 마음 무시하고 있어 라고. 셜록 황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게 바로 마음 읽기입니다. 선미 씨의 고통은 단지 증상이 아니라 삶을 설명하던 믿음이 더 이상 설명되지 않을 때 몸이 대신 보내온 메시지였어요. 그는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래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감정을 억눌렀고 그 감정을 말하지 못할 때마다 몸이 나서서 울기 시작했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선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다시 떴다. 이제는요, 저를 드러내고 싶어요. 예쁘지 않아도, 있어 보이지 않아도 그게 저니까요. 감정을 느끼는 나, 실수하고 흔들리는 나, 그런 저를 있는 그대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표현은 이제 저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날 밤, 선미는 다시 카메라를 켰다. 스탠드 하나만 켠 방 안, 거울 앞에 앉은 그녀는 평소보다 덜 정리된 얼굴로 천천히 말을 꺼냈다. 오늘도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성과도 없고 하루가 허무했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가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오늘 제가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은 나의 하루 있는 그대로 라는 제목으로 저장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허벅지를 조용히 눌러보았다. 예전처럼 아팠다. 하지만 그 통증은 더 이상 자신을 공격하는 신호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아픔이 아직 있다는 건 내가 나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는 거야. 아직도 내 마음은 날 찾고 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둠 속 화면이 꺼진 카메라 너머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자신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나는 누구처럼 살아가고 싶었어. 잘난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처럼, 자신의 감정을 느끼기보다 모두가 원하는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건 내가 나를 모른 채 만들어낸 인형 같았어. 그리고 그 인형은 계속 자기 몸을 통해 절규하듯 아프다고 이야기했고, 나조차도 그 아픔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마치 그 아픔이 나에게 달라붙은 귀신이라 착각하기도 했고, 그 착각이 지금까지 날 괴롭혔던 거야.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의사에게 약이며 주사며 백신을 그렇게도 바랬기만 했지.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다. 이 아픔이 멈춘 자리에 나는 이제 어떻게 나로, 나 자신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 문장을 쓰고 난 뒤 그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그 숨은 고요했지만 깊었다. 처음으로 존재가 표현보다 먼저인 순간인 듯 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녀는 누구처럼 살고 싶다는 말 대신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문장을 자신의 삶에 붙이는 의미처럼 받아들였다. 토요일 오후, 선미는 대학 시절 친구 수진을 오랜만에 만났다. 약속 장소는 잠실의 프랜차이즈 카페. 안은 북적였고 수진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던 그녀는 선미를 보자마자 익숙한 말투로 말했다. 야, 오랜만이다. 얼굴살 왜 이렇게 빠졌어? 선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냥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의자에 몸을 기댄 순간 왼쪽 골반 아래가 찌릿하게 반응했다.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가방을 정리하며 감췄다. 요즘 유튜브 계속 하긴 해? 가끔. 근데 왜 요즘 브이로그만 해? 네가 하던 웹툰은? 그건 감정이 잘 안 떠올라서. 수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커피를 저었다. 너 원래 감정 풍부했잖아. 예전엔 막 울고 웃고 되게 솔직했는데 요즘 보면 약간 기계처럼 차분해. 그 말은 무심했지만 선미에게는 가슴을 누르는 한마디였다. 기계처럼. 그 단어는 낯설지 않았다. 예전에 남편이 말했던 바로 그 말. 요즘 넌 영상 속에서도 너 자신이 안 보여. 그냥 로봇 같아. 선미는 그때도 웃으며 넘겼었다. 내가 감정을 잘 관리해서 그래.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수진의 말은 정조준된 듯 가슴 안쪽을 찔렀다. 그 순간 왼쪽 겨드랑이에서 찌르듯 익숙한 통증이 올라왔다. 속옷끈이 눌려 생긴 자극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소리치는 듯 했다. 괜찮아? 수진이 물었다. 그냥 좀 간지러워서. 그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에서는 질문이 요동쳤다. 왜 하필 저 말이 아팠을까? 왜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존재가 지워지는 기분이 드는 걸까? 그녀는 카페 유리창 밖을 잠시 응시하다가 속으로 속삭였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거구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나는 없어지는 거라고 믿어왔던 거야. 수지는 계속 커피를 휘젓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일상적인 동작조차 선미에게는 나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고립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건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을 의심하고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녀는 그날 밤 수진에게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대신 다이어리에 짧게 메모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흔들린 건 아직도 나답게 존재한다는 것의 기준이 외부에 있기 때문이었다. 남이 나를 뭐라고 보는가가 아닌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때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허벅지를 눌러보았다. 아직 약간의 통증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아픔이 무력감이 아니라 잊고 있던 자기 마음에 대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미완으로 남아있던 웹툰 원고를 열었다. 몇 달 전 중단했던 이야기. 색을 잃고 투명해져가는 한 소녀의 이야기. 그녀는 그 캐릭터의 눈을 다시 그리며 중얼거렸다. 이거 나였구나. 이번엔 다르게 그려야 했다. 소녀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조용히 존재를 회복해가는 사람이어야 했다. 그날 저녁, 선미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퇴근 시간, 흐릿한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의 발소리와 기계음이 뒤섞인 소음이 울렸다. 그녀는 생각 없이 군중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바닥만 바라보며 계단을 밟던 순간 왼쪽 허벅지 안쪽이 찌르듯 아팠다. 마치 오래된 통증이 지금이다 싶어 되살아난 것처럼 급작스럽게. 그녀는 무릎을 잠깐 굽혔고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순간 계단을 오르던 누군가의 낮은 통화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란다. 너한테 책임 없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마치 그녀의 심장을 뚫고 지나갔다.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었을 뿐인데 그녀의 왼쪽 복부와 허벅지까지 뜨겁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계단 옆 벽에 기대어 섰다. 숨이 막히지는 않았지만 한 줄기 이상한 떨림이 가슴 아래를 가로질렀다. 왜 저 말에 내가 이렇게 아픈 걸까? 그건 새로운 통증이 아니었다. 낯설지 않은, 하지만 의미 없이 지나쳐왔던 아픔. 이제는 그 통증의 얼굴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래, 이게 그거였구나. 이 통증은 내가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던 삶의 전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구나. 오랫동안 믿어왔던 전제. 나는 잘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 그 믿음을 누군가 무너뜨리는 말을 했을 때 몸은 아프다고 반응했다. 그녀의 믿음은 안전망이 아니라 감옥이었고 이제 막 그 문이 조금 열렸을 뿐이었다. 그날 밤 선미는 다이어리를 꺼냈다. 사건을 기록하듯 그날의 통증과 그 문장을 조용히 적었다. 지하철 계단에서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듣자 허벅지가 찌릿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나를 잘못된 존재라고 믿어왔다. 그래서 누군가 괜찮다고 말했을 때 내 믿음이 그 말을 공격하려 했고 몸은 대신 반응했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덮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보이는 그 계단 아래에서 선미는 또 한 번 물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다음날 선미는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대학 후배와 앉아 있었다. 사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 후배는 지금 선미가 원했으나 닿지 못했던 커리어의 정점에 있었다. 그녀는 요즘 출간한 책으로 강연도 다니고 SNS에는 팬들과의 DM, 협업 일정, 방송 출연 후기 같은 포스트로 가득했다. 후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선배, 요즘도 영상 만들어요? 요즘은 확실히 감성 콘텐츠가 뜨는 것 같던데. 그냥 좀 더 꾸미고 정리하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느낌으로요.
너무 솔직하면 다들 피곤해 하잖아요. 그 말에 선미는 조용히 웃었다. 예의 바른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차갑고 묵직한 감정이 조용히 밀려오고 있었다. 감정을 정리해서 보여줘야 한다. 피곤하지 않게. 있어 보이는 방식으로. 가능한 괜찮고 위로하며 공감하는 톤으로. 그건 예전에 자신이 철저히 따르던 방식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방식이 자신을 부정하고 통증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나는 완전히 무너졌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단정하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지? 그녀는 예의 바르게 말을 마치고 카페를 나왔다. 거리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허벅지가 묵직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통증이 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넌 누구니? 넌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네가 네 일에 부여하는 의미는 뭐니? 통증은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묻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그 말에 대답하듯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젠 그 통증이 무섭지 않아. 그건 내가 아직도 나를 지우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그리고 한 걸음 내딛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대신 나는 누구인지 알고 싶다. 그 말이 그녀의 발끝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장기화된 위기감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시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고 발전,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뚜렷이 할 때 두려움 없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WPI 성격 검사를 만드신 황상민 박사님에게 당신의 특성과 마음, 성장, 발전에 대한 코칭도 받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인생 성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보세요. 언택트 시대에 맞춤으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워크숍.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당신 인생의 성공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WPI 초급 과정 워크숍,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